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정욱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제 소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그 국어 강사 생활을 논술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청솔학원에 그 이리건지라고 하는 논술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술로 이제 국어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학원들 조금 거치다가 얼마 전까지 한 2년 전까지 그 김정중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부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뭐 제가 잘하는 어떤 그 전공을 살려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모든 교재들 그리고 모든 수업 내용들 모든 해설서들 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지금은 학원을 하나 차려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수업은 이전까지는 두각에서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대찬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그 예비고일 수능국어 설명회인데요. 이 예비고일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예비고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여름부터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여름부터 예비고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요 동네에서도. 뭐 위에 이제 학생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시기가 딱 이제 예비고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죠. 왜냐면 그 중학교 3학년 시험 자체를 11월 초에 그냥 보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11월 초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떤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이전에 시작하는 그 반대를 보통 예비고일이라고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학생 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선점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예비고일이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예비고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딱히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국어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무조건 어렵고 고등국어는 뭐 어렵고 중학교 때랑은 뭐 상대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사실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저희는 무조건 뭐 다니시라고 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닐 거고요. 일단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할 건데 1시간 좀 넘게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넘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전반적인 어떤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공포심이나 위기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순서는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목표를 잡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떤 교육 과정 그리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질문과 답변 정도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학원은 뭐 간단합니다. 국어 전문 학원이고요.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일단 수능 쪽에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교육 목표를 잡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중등교육 과정의 이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 마당에 무슨 중등교육 과정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중등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원래 그 중학교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용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은 어렵고 이쪽은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어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마지막에 있는 자료 보시면 그 국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한 페이지만 딱 그냥 뒤에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바뀐 이제 요 학년 때부터 바뀌잖아요. 교과서가 이제 다 바뀔 거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국어과 같은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여기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분명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좀 되게 이상하게도 공통과목이 또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이게 그냥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국어라고 하는 과목으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국어라고 하는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국어가 딱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서 어디서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떤 범주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믿냐면, 왜 고등국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성적이 떨어지는 게 어떤 사람은 안 떨어져요. 대부분 떨어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성적 처리 방식 때문이에요. 애초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평가다 뭐다를 다 합쳐서 지필시험이나 수행평가까지 다 합쳐서 90점 이상이 나오면 A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에서 감점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면 이제 시험 한 방으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딱 보고 나면 한 90점 이상을 맞잖아요. 그 시험을 가지고서 시험을 90점 이상을 맞으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한 3등급까지 조금 쉽게 문제가 나왔다 그럼 4등급까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분명히 우리 아이는 분명히 A였는데 갑자기 3, 4등급이 나와버리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그게 본인 실력인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지금 뭐 90점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사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되게 신뢰하는 편이에요. 보통 학원에서 가면 공교육을 신뢰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렵죠. 보통 학교 다니면 안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좀 공교육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단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잘 짜놨어요.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잘 짜놨고요. 그리고 교재의 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교과서 제가 뭐 이전 학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뭐 온갖 교재들 다 만들어봤는데 저보고 만약에 이 교과서 정도의 어떤 수준과 그 정도의 양으로 만들려고 하면 저는 못 만들 것 같거든요. 어쨌든 되게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합쳐서 만든 공동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자체를 딱히 불신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그 어떤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 중간에 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페이지가 이게 제가 발췌한 거라서 페이지가 막 건너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에는 이제 그냥 딱 보시면 한 10페이지 정도 보시면 표가 있어요. 근데 표 중에서 이제 문법이랑 문학이잖아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만 딱 보셔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 노래, 초등학교 3, 4학년은 시 이야기극, 5, 6학년에 시 소설극 스필, 그리고 1, 3학년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서 서정서사극 교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시를 서정문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야기를 소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것들을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어떤 교육과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난이도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시를 100편을 외워야 된다라든지 또는 현대시 100편을 오늘 다 배워야 된다. 그 수업이 사실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최근에 이 동네에서 현대시를 왜 100편을 봐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각각의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각종 뭐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문유를 형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파악하면 돼요. 어떤 작품을 갖다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파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커리큘럼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작품들을 다룰 거냐? 근데 그 작품을 왜 다룰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냐면 그게 내신 시험에 이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겨울 동안 현대시를 100편을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100편을 수업하는 것 중에 그 들어가는 그 작품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을 할애를 하겠죠.
그걸 잠깐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학교 가면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신학원 또 따로 다니잖아요. 그럼 내신 학원에서도 한 2회독, 3회독은 해요. 그럼 그 똑같은 걸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쪽은 장사가 잘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문법은 조금 특이해요. 문법 같은 경우는 그 옆 페이지에 10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중학교 과정만 보시면 일단 의문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단어의 형성 방법, 그리고 뭐 이제 품사, 그리고 뭐 어휘, 문장,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야 되나? 78페이지로 가는데요. 뒤에서 뒤에서 2장 넘기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78페이지에 내용 요소에 보시면 의문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학기 과정이고요. 2학기 과정은 그 뒤에서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 공통국어 2에 보시면 그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 한글 맞춤법과 국어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 중세국어부터 시작해서 국어사, 그러니까 국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 딱 요거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의문 변동은 되게 어려울 거야. 그 이후에 배우는 어떤 그 중세국어는 되게 어려울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면 의문 변동 얘기가 나오면 한 그 어느 정도 수준 한 3등급 이상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의문 변동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려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틀리는 거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건 항상 그 단어의 짜임에 대한 부분, 단어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어법, 그래서 뭐 합성어니, 파생어니 뭐 이런 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문장의 짜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뭐 명사절을 아는 문장, 뭐 관형절을 아는 문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많이 틀려요. 재밌는 건 그 교육 과정이 일단 그 조어법, 그러니까 그 단어 쪽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장 파트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여름에 얼마나 제가 막 속이 타냐면 학생들은 당장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장 파트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교과서 차례를 보고서 의문 변동을 가르치면서 고등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새는 조금 나아졌어요. 커리큘럼이 조금 더 세련돼지기는 했습니다. 진짜 2년 전 정도만 해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되게 분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이렇게 교차해서 또는 그 이전에 있던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야 그 이후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잘 짜놨는데 당장 뭐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무조건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거쳐왔다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그 내신 시험을 보면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렇게 보통 짜여져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잘 짜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딱 이거 이렇게 보시면 잘 짜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볼 리가 없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다 강사들도 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만 보시면 이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어떻게 소리내서 읽을 거냐는 거거든요. 소리값에 대한 정보예요. 네. 그리고 요 밑에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표기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한글 맞춤법 1항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한글 맞춤법 1항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는데 소리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리값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깍두기라는 말이 있죠. 깍두기. 그렇죠? 깍두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깍두기를
깍두기라고 쓸 거냐 아니면 깍두기라고 쓸 거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생기죠. 네, 근데 실제로 소리값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깍에서 종성에서의 기억이 있잖아요. 받침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이 원래 이게 터지는 소리값이거든요. 파열음이라고 해서 터지는 소리값인데 그 기억 소리가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근데 악 이렇게 종성에 있으면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기 때문에 뒤에말을 세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깍두기라고 쓰나 깍두기라고 쓰나 어쨌든 깍두기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냥 디귿으로만 써도 뚜라고 쌍디귿으로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쌍디귿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좀 연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문법 얘기를 하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암기라고. 문법은 실제로 암기의 요소가 물론 있죠. 모든 학문은 암기의 요소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외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뭐 그냥 그 서점 가셔서 수능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보셔야겠죠. 언어와 매체 딱 보시고 언어 쪽에 그 문제 다 빼고 설명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한 20페이지 돼요. 그 정도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배워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 20페이지라는 거예요. 그걸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중세국어가 있는데 중세국어는 원래 애초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소리대로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값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쪽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학 쪽이랑도 같이 이어져요. 뭐 문학의 갈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서정서사급 교수 그쪽이고요.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문학의 특수성은 뭐 한국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성질이겠죠. 근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데 다른 나라의 어떤 문학과는 분명히 다른데 왜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보편적인 어떤 감성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수밖에 없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전에 우리나라 문학은 어땠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 문학은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문학 작품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고전문학 작품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전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국어과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아 이거는 외워야지 이렇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겠어요?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 중세국어 되게 간단하게 배우거든요. 되게 어렵게도 안 배워요. 되게 간단한 이 중세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2학기가 되면 그 대부분의 교과서에 뭐 삼위인곡이니 송미인곡이니 관농별곡이니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사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가사는 뭐 기본적으로 시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긴 거예요. 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중세국어로 써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못 읽어내는 부분들, 어려운 한자어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옛날 그 어떤 인물이나 고사를 끌어들여서 그 비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밑에 주석을 다 줘요. 물론 내신 때는 조금 외워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육과정 자체의 목적 자체가 암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어과는. 네, 그래서 교육과정도 잘 짜져요. 그리고 이 국어과의 어떤 흐름을 잘 따라가면 교재도 좋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과 수능 이제 둘 다 고민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기초국어 지식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6개 그 범주예요. 그래서 이 6개의 범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양쪽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능과 내신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지문이 미리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그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미리 제공되고 수업도 하고 가르쳐 주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네가 이 지식을 외우고 있냐? 내가 가르쳐 준 지식을 외우고 있냐?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이 생각보다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암기 요소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EBS에서 그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글을 보고서 선지의 참거짓을 그냥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선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다고 해서 내신 시험을 볼 때 추론 능력이 필요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추론은 막 되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문장과 어떤 원래 이제 가르쳐준 내용이나 기타 등등과 어떤 선지로 구성되는 그 내용이 그 문장이 같은지 아닌지만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어떤 추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설명회 때마다 이제 그 예로 드는 그 어떤 학생이 있는데 경기여고 학생이었는데 이제 졸업은 했는데 그 학생이 진짜 암기력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제가 그 내신 수업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다 쓰게 하거든요. 학습활동 뒤에 있는 거 다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쓰라고 하면 자습서처럼 써요. 자습서랑 거의 똑같은 문장을 써요. 진짜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얘는 100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못 맞아요. 한 90점대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좌절했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틀리나 봤더니 결국에 선생님들도 다 이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르쳐 준 거나 아니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해설 같은 것들을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단어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제 문장 구조, 논리 구조를 조금 바꿔놓거나 이렇게 바꿔서 선지를 구성하시는 거죠. 그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동일한 의미라는 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뭐 수능 문제 막 옛날에 막 되게 어려웠다는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네, 어쨌든 그래서 저쪽도 어느 정도 추론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수능 국어 설명회를 가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쪽은 되게 막 추론 능력 막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니까 되게 고차원적인 수업이고 저쪽은 그냥 암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 수능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잖아요.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난이도라든지 수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이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쪽이 훨씬 힘들어요. 내신 수업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 저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일단 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 수업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시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수능 얘기하면 다들 뭐 배경 지식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배경 지식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네. 배경 지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네.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쪽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어쨌든 학문적 깊이도 저쪽이 훨씬 더 대단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능 쪽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 글을 읽는 과정 또는 글에서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은 일단 잘 써놓은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수능과 내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입니다. 대학 교육에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면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 자체가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출제 수준에 맞는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의 내용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학원 같은 데 가서 상담 받는 거 말고 만약에 친하신 분들 중에 뭐 국어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문해력이니 뭐니 이쪽에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지금 국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뭐 수준에 맞는 적당한 좋은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혼자 정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게 만든 것들을 누군가가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건 그 사람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냥 독서 전통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 과정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옆에서 문제집이 2권씩 3권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럼 무언가 나도 성적이 갑자기 또 오르지도 않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렇게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은 객관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고등학생들 5편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참가 인원이 40여 명 정도 됐고 한 40명 정도 됐고요. 참가한 사람들이 일단 대학 교수 그리고 뭐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전공 국어교육 전공하는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모여서 그걸 했는데 그게 재밌는 건 일단 뭐 평가 기준 같은 건 뭐 비슷해요. 뭐 통일성이니 일관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는 거의 비슷한데 재밌는 건 등수가 달라요. 등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글이 훨씬 더 좋은 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를 그렇죠? 보장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는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심지어는 한 명이 해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100명을 줄을 세워보는 거예요. 100편을 보고서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일 제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을 보고서 등수를 다시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줄을. 그럼 똑같겠어요? 똑같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 그러니까 쓰고 읽고 이쪽이 좋은 교육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 국어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엄청나게 정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객관식 시험 속에 그 어떤 논리 구조들을 녹여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국어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능 시험보다 더 좋은 시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독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독서의 분야는 지금 교육과정이에요. 바뀌면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2015 교육과정, 그러니까 한 2017년부터 교과서를 쓴 그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예술 그리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하나씩 묶어놓고요. 수능 시험을 보면 여기서 하나씩 지문이 나와요. 여기서 지문이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독서 이론 되게 쉬운 3문제짜리가 하나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학원을 선택하실 때 그 학원 선생님이 이건 그냥 조금만,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조금만 그 고려를 하시면 좋은 게 그 학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보통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 분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면 약간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걸 뭐 그때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분인 건 확실한 거죠. 노력이 예전에 노력을 열심히 했다가 이제 조금 덜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2015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눈던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된 버전이죠. 네, 어쨌든 이런데요. 요거 지금 세 가지 보시고서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네, 제재 담김. 네,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끝났죠? 독서는 뭐만 하면 돼요? 제재에 담긴 어떤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이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살펴봐야겠죠. 이 읽기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독서의 방법 쪽에서는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이 똑같아요. 그냥 비판적 사고, 사실적 사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존재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비판적 읽기의 내용을 보시면 관점이나 내용, 표현 방법, 그리고 의도나 신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된대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관점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중심 내용과 주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표현 방법은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의도나 신념을 물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의도나 신념을 물어보려면 뭐 둘 정도의 어떤 사상가를 가져다 놓고 데려다 놓고 비교대조하는 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적 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실적 읽기는 이걸 누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뭐 추론이나 비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평생 독자를 키울 때는 뭐 추론이나 비판적 읽기, 감상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평생 독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수능을 끝선으로 보고 있다면 사실적 사고 또는 사실적 읽기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요. 네. 지금 진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글을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보셨을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개입하기 전에 이 글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지 그럴 리가 없죠. 자, 애초에 글을 고를 때부터 어떤 글을 읽을까를 생각할 때부터 가치관이 개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사실적 읽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누구도 그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자신만의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애초에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읽는 그런 어떤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적 읽기를 또 봐야죠. 여태까지 하는 얘기가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네.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글은 그 종류에 따라 관습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래요. 뭐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사람들이 뭐 구조 독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조입니다. 네, 밑에 각 글의 부분들은 정의, 비교, 대조, 예시, 열거,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게 구성이에요.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 막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과정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걸 이렇게 요 각각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총망라를 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다루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부분적인 구성 방식을 파악하면 좋대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글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면서 종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게 진짜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라니까요. 이걸 시키면 돼요. 학원이든 학교든 또는 집에서도 이거 그냥 하면 돼요. 간단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일단 요약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뭔가 재구성해서 짧게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 시키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엄두가 없어요.
뭐 중간에다가 뭐 동그라미 세모를 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조 독해를 해서 이걸 해결한다. 절대 말이 안 되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약을 실제 해봐야 돼. 네,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만기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품사표거든요. 품사표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품사표인데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 빈칸을 이렇게 채우고 빈칸으로 다 없애버리고 이걸 그냥 학년을 중학교 2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한테 이렇게 써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 쓸까요? 저희 너무 질문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질문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이 더 잘 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안 까먹은 거죠?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웃어 넘기는데 실제로는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문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만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만약에 문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장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문장의 짜임 또는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어, 그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냐, 어떻게 실현되냐라고 얘기하면 체언에다가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에다가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또는 부조사가 결합한 채로 또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주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또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명사, 대명사, 수사에다가 주격조사, 목적어는 목적격조사 이렇게 더해진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어떤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든 문법 수업들이 다 암기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뭐 어찌 됐든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제가 옆에서 몇 마디만 하면 뭐 대부분은 다 채웁니다. 어느 정도 공부만 했으면 다 채우거든요. 그럼 이제 다 채우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표를 다 채웠는데 혹시 품사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품사표를 채웠어요. 본인들이 품사표를 채웠는데 품사가 뭔지 몰라요. 되게 재밌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동네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겠죠.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학문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휘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품사인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인 어떤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그 예전에 한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정답률이 30%가 채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는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종종 있다고 하는데 국어에서는 30% 이하가 되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찍어도 20%가 나와요.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거의 그 정도인데 그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단어가 이제 그 단어 형성에 대한 얘기인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포인트는 숨은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형사랑 명사의 결합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린 사람들이 50%가 다른 답을 선택했어요. 딱 그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사인 거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관형사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간단하게 관형사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관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체온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형이라고 할 때 관자가 갓관자거든요. 머리에 쓰는 갓이에요. 근데 이 옛날에 그 모자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뭐 군대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계급장도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 또는 지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모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몸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관이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체를 꾸미는 것이 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관형이 앞에 붙고 뒤에 사가 붙었으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품사에서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입니다. 됐나요? 네, 자 수문은 관형사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어렵죠? 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수문이란 단어를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국어사전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으시면 수문을 찾으실 거예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숨자를 찾죠 다. 누구나 숨자를 찾아요. 숨자를 찾는다는 건 기본형이 숨자, 수문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형사는 무언가를 꾸미는 말이기는 해요. 수식어이니까. 근데 앞에 불변호예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관형사가 아니다만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이게 학생들만 이렇게 달달 볶을 문제는 또 아니에요. 애초에 교육과정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원 강사든 학교 선생님들이든 조금 같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틀려왔을 때, 그 재정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이 모여서 막 술 먹고 얘기할 때, 아니 그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별하는 문제를 그 1년 동안 한 10번도 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별하는 거. 근데 그걸 틀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로 관형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관형이라는 말이 붙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처럼 어가 붙어있죠. 그쪽은 문장 성분이에요. 품사보다 큰 단위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원래 무언가를 비교 대조할 때는 같은 범주에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문제의 발문 자체가 관형사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거기서 관형어를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관형사가 아니면 어떤 품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품사인지를 확인할 때 이 표가 그냥 단지 그냥 이 표를 채우는 데 급급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어떤 포함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걸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 또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려울 게 별로 없고요. 게다가 외울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와라, 이렇게 문제 풀어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과제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쪽에서 꽤 있었어서 어떤 수업이 인기가 많은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양심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이렇게 하나씩 주고서 풀어오라 그러고서 채점 알아서 해보고 틀린 문제 와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체크해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영역은 전 영역 똑같아요. 그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전 영역의 전 범위를 그냥 조금씩 다루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용하는 문제는 무조건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들만 사용해요. 네, 보통 3학년 6월, 9월 그리고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들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걸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 수학능력 시험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만 생각해봐도 사실 다른 글들이 그 완성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정규반, 이 어떤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정규반이 있고요. 그리고 특강은 방학 때만 문법과 고전 시간, 그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풀고 가는 이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디 이제 다른 학원 가셨을 때도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교육은 저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끝내는 이런 수업을 왜 하냐? 그렇죠?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문법이랑 고전 시간은 대부분 이제 그 고학년, 고등학교 3학년 급한 애들을 대상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나는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한 번 정도는 말려요. 그냥 이거 정규반 수업이나 잘하고 숙제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정 듣고 싶다 그러면 뭐 들어도 뭐 상관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 요번에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방학 되기 전에 요 지금부터 이제 11월 9일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한 18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명절도 이제 잘 피해갖고 주말을 그렇죠? 그래서 한 18회 정도가 나와요. 3월 초까지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 보면 한 18회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품사와 문장에 대한 부분은 문법에서 강조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품사 그리고 문장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법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그 여태까지의 교육 과정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품사랑 문장 쪽은 당연히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 내신에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1학년 교육 과정에 의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의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문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서정서사 교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갈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아까 세 범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글이란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통되는 부분은 고전시가와 어휘인데요. 고전시간에는 그냥 되게 쉬운 시조 한 2편 정도씩 일주일에 그냥 읽어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어휘는 찾아오는 거죠. 네, 아주 괴롭죠. 아주 다들 괴로워하는 그 어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네,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럼 수업과 관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일반적인 수업이 3시간인데 이걸 3시간 반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국어 시험은 국어 공부는 무조건 글을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비문학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글을 가지고다 놓고서 이걸 막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안 드셔도 돼요.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 지식을 뭐하러 배웁니까 그 사람한테. 과학기술 지문 또는 뭐 경제 지문 이런 게 어려워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걸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뭐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치면 진짜 제가 다 양보해서 그거 필요하다 배경 지식 필요하다 만약에 싶으면 그걸 왜 저한테 배우죠? 제가 그 과목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그 과학기술 뭐 이런 걸 왜 배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학원을 가든 먼저 뭐 최소한 숙제로 뭔가를 풀어와라, 뭔가를 읽어와라라고 얘기하는 데를 보내셔야 돼요.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이제 풀어오라고 맨 처음엔 얘기를 했었겠죠 옛날에는. 근데 풀어오겠어요? 안 풀어오겠죠? 네, 그래서 아예 시간을 늘려서 앞에 30분을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는 중이나 아니면 수업하는 후에 점검을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 중에 이렇게 002라고 써져 있는 그냥 문제만 있어요. 객관식 문제만 있는 그냥 샘플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문법 문제가 몇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비문학 지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학 지문 한 세트 있는 정도인데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이건 샘플이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책으로 다 나가요. 학년별로 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어떻게 한 세트가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과제장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과제장이 책상 그림 있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잘못 낀 게 아니라 하나는 깨끗한 거고요. 하나는 실제로 해온 겁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면 무조건 그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갖다 두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빈칸이죠, 다. 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주관식 시험이 있어요. 네,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이건 어휘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문법 지식들 또는 이제 시조 해석하는 거 좀 나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해설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볼 때 주관식과 객관식 두 가지를 보겠죠. 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이 기출 문제들을 푸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성적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본인들이 찾아온 어휘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만듭니다. 사실 저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한기를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어휘 시험을 제가 진짜 가장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단어 추출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걸 주차별로 이렇게 나눠요. 한 30주차 정도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고서 오늘의 1주차를 외워와. 그리고 시험을 볼게. 그리고 60점 이하면 제 시험이요. 이런 가장 편해요. 엄청 편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어휘력 향상에 가장 좋냐면 본인이 읽어본 글에서 본인이 찾아본 내용을 테스트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숙제를 해온 걸 기반으로 해서 주관식 테스트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자세히 조금 보시면 주관식 테스트 그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대충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단어 쓰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문법 그 용어들. 사실 이게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몇 개 없거든요, 외울 게. 네, 그래서 막 그냥 막 쓰는 거. 그리고 고전 시간 같은 경우는 해석 쓰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빡빡하죠, 시간이. 네, 그 문제들도 풀고 이것도 풀고 하려면 좀 빡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외부의 어떤 배경 지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만 딱 보고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뽑아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밑에 보니까 갑자기 배경 지식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 배경 지식은 국어과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얘기들이라거나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거나 이런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과학기술 뭐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밑에 질문과 답변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좀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처음에 이 학원을 한 2년 전쯤에 열었는데 그때 딱 그 한 반이 7개, 7반인가 8반을 열었거든요. 근데 수강생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은 개설이 안 되고 어떤 반은 이제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다만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냐면 계속해서 전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귀찮아, 너무 싫어,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이런 약간 귀찮아 막 이러면서 이거 대답 안 하면 못 가니까 내가 대답했어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무언가를 표현해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 집안에서 국어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고 싶다, 학생들의 국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대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쵸? 이런 반응이죠. 네, 쉽지 않죠? 이게 어쨌든 그 학생들끼리 이야기라면 이게 착한 애든 나쁜 애든 뭐 아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그 어떤 비속어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끼리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친분을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른이랑 얘기를 하면 최소한 비속어를 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속어의 자리에 다른 어휘가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말로 꺼내놓고 틀리면 그 다음에는 그게 고쳐지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틀렸어 그러면 그걸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그 수강생들을 이렇게 받을 때
저희는 그 입반 테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요 인원에 무슨 입반 테스트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반 테스트를 했을 때 학원이 더 빨리 성장해요. 입반 테스트를 봤을 때. 왜냐면 조금 더 훌륭한 학생들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받아놔야 그래야 더 빨리 늘거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능력 시험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실제로 무언가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은 되게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준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뭘 모르나? 그럼 모르면 그 앞에 걸 얘기해야 돼요. 문장선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반향사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쪽을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 시간이 조금 오버됐다. 한 10시까지 원래가 수업인데 만약에 뭐 10시 한 20분, 30분이 됐다. 라고 그러면 그 반에 잘 못하는 학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들어보는 건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복습 개념에서 들어보면 좋습니다. 최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계속해서 뭐 글 쓴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수업이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놈의 의문변동 가지고서 한번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의문변동 얘기하면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건데 학생들이 가느다란 물방울 장난이에요? 네,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이게 그쵸? 마치 공식처럼 사람들이 외우는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말에서 종성에서 발음되는 의문의 개수가 7개가 있다.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외우는 것도 뭐 좋긴 하겠으나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음까지 그냥 쓴 거예요. 앞에서부터 8개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맨 밑에 있는 거 맨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8개의 종성을 사용하던 전통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한 17세기쯤 지나가면서 이때 때는 디귿이 빠졌어요. 지금은 시옷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왜 디귿이 빠지고 왜 시옷이 빠지겠어요? 시옷이 빠진 이유는 네, 디귿으로 이 소리값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17세기에는 네, 시옷이 디귿 소리값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2학기 때 중세국어 배울 때 뭐 이것도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거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근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쓰이던 그건데 재밌는 건 외래어를 표기할 때 얘를 써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외래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쓰잖아요, 보통.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이걸로 써야지, 그렇죠? 근데 이걸로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외래어가 많이 들어올 때 이걸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관습이. 관습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렵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니까. 근데 마켓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캣에서의 받침을 이제 뭘로 써야 되냐? 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던 것도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마켓 어떻게 쓸까요? 네, 시옷으로 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티읕으로 쓰는 데도 있었고 티가 그렇죠? 네, 어떤 데는 막 디귿으로 써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써요. 네, 그래서 시옷으로 써. 그러면 왜 시옷으로 쓰죠? 그리고 그 시옷으로 쓴다는 거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외워도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말에서는 그 종성에서의 소리값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뒤음절로 이렇게 옮겨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연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붙이면 조사 같은 애들 붙이면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네. 혹시 뭐 집에 가실 때
마켓에 가시는지 마켓에 가시는지 아니 마켓에 가시는지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 문법 쪽이 암기 요소가 되게 최소화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문법이라고 하는 그 학문은 실제로 암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면 그 문장들을 같이 배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있어요. 머릿속에. 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죠. 네. 뒤에 보시면 이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외워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다 외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네, 외우는데, 네, 이거가 자음 체계표인데요. 제가 두꺼운 글씨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 가느다란 물방울이에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 7개를 제외한 다른 애들이 오면 얘네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음화를 외워야 돼요. 비음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음화를 얘기하면 막 외워요. 이렇게 가에서 만난 마눌라 뭐 이렇게 많이 외워요. 막 그러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비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음이 여기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뭐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음이 되는 거죠? 그럼 비음이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비음이 아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걸 왜 무슨 바닷가에서 왜 바다를 만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러고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다가 이제 된소리 대기가 되잖아요. 경음화라고 하는데 된소리 대기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더 이상 그 말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지 이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드브 스지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드브 스지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외울 게 없어. 뭘 만들어낼 수가 없나 봐요. 그걸 가지고서는. 근데 된소리 대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된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된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갑자기 다른 범주에 있는 뭐 갑자기 파차음이나 비음이나 유음이 갑자기 된소리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가 바뀔 때는 어떤 하나에만 딱 바뀌는 거예요. 같은 범주에서 하나만 딱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거센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이런 패턴을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센소리 충분히 센데 굳이 된소리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사소리 있는 거 그냥 고르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뭘 외울 게 많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왜 외우고 있는 거죠? 접근 방식 자체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외울 게 없어요. 네, 만약에 외워야 한다, 된소리 대기에서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식을 제가 추가를 해줄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 같은 애들은 종성에서 안 터진다는 거. 화요일은 건 외우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안 터져.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을 세게 터뜨리는 거.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돼요. 간단하죠? 네, 문법.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그 학생들이 오자마자 테스트를 보잖아요. 테스트를 볼 때 과제장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걷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요. 어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업하는 시간 동안 그 체크한 내용들 또는 이제 그 이전에 같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 조교분이랑 이제 얘기했는 게 있거든요. 많이 틀리는 것들 좀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교분이 이제 첨삭을 쳐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첨삭 내용이 성적표와 함께 나갑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써 있는데 모범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시 답안 정도. 글이라는 건 뭐 그냥 예시 답안이죠. 그래서 예시 답안이 이렇게 같이 나가요. 뒤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집에 가서 좀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과 해설 이라고 되어 있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답과 해설 쪽에 그 과제장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정답에 대한 근거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그 뒤에 어떤 그 비문학 지문이 있다면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과정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읽어봐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 그죠? 사실 이 자료는 다른 학원에서 되게 좋아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좋아하고요. 네, 그냥 읽으면 수업이거든요, 이거. 네, 읽으면 돼요. 그냥 문장이 어떤 문장이 딱 있어. 문장을 일단 바꿔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 바꿔 쓴 거. 이건 이런 내용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하나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단도 문단별로 요약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단은 이런 내용이지? 라고 읽으면 그냥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죠. 네, 뭐 그렇고요. 밑에 그 과제 중에 클리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고가의 클리닉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숙제에 어려움을 좀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집중이 좀 안 되거나 그러면 학원을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교실을 2개를 더 만들어놨어요. 이게 학생들 와서 이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지금 누구 왔나? 네, 보통 이제 지금 고3 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좀 하고 아니면 숙제가 잘 안 풀리면 사실 쓰는 거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처음에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러면 한 번씩 와서 이제 쓰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도 한 번씩 하고 이 정도 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게 과제 중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자발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걸 보통 원하고 있기는 한데 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상 과제를 받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그 성취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불러요. 네, 불러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제장도 뭐 잠깐 보시면 과제장 뭐 아까 전에 있던 그 과제장을 이렇게 될 건데 일단 구성이 정답의 근거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정답을 골랐으면 무조건 근거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설명을 못할 뿐이지 본인도 골랐을 때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글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뭐 맨날 문학은 뭐 이렇게 너무 답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원래 문제 내는 매뉴얼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학교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 낼 때 매뉴얼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적절한 거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힘들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 네, 어쨌든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이렇게 쭉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요약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든 뭐 현대시든 다 쉬운 말로 바꿔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2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조는 이 과제장은 기본적으로 그 복습의 개념이에요. 그날 배운 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 시조만 제가 예습으로 내요. 네. 사람들이 시조를 이제 복습 개념으로 하면 그냥 외워요. 듣고 가서 그냥 외우는데 시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말로 써져 있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외계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로 써져 있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먼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사실 뭐 알겠어요? 외정이 파산하여도 그럼 모르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가로를 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책 뒤에 보면 그 교재들의 뒤에 그 이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정이 파산하여도 그럼 저 외정이 저 번개구나. 파산은 산을 깨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확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 이걸 제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냥 시조를 뭐 이번 겨울방학 동안 100편을 외우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외웁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밑에 이 어휘 좀 중요한데요. 어휘는 세 줄로 찾게 되어 있어요. 저희만의 규칙입니다. 세 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전 찾기 전에 이 단어가 뭘까에 대해서.
그래서 뭐 유의어를 써도 되고요, 뭐 반의어를 부정해도 되고요, 뭐 쉽게 서술해도 되고요, 정 모르겠으면 X를 쳐도 돼요. 네, 그래서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찾아서 사전적 정의를 써봅니다. 그러면 이 사전적 정의가 다음 주 주관식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문 하나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린트에 나간 그 학생은 안 했는데 이 학생은 했죠. 유형 밑에 이따 유 모양형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한자죠. 어차피 인터넷 사전 사용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요새 뭐 종이 사전 잘 안 쓰니까 인터넷 사전을 사용하면 그냥 클릭만 해보면 무슨 글자인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자 자체를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값 그리고 뜻 이렇게 한 번씩 써보자는 거죠. 네, 의외로 이게 그 어휘력 향상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성적표인데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집에 갈 때 성적표를 이렇게 주는데요. 이쪽은 그 시험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더 저학년 때. 왜냐면 시간 자체가 되게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그 요 점수만 가지고서 어떤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맨 처음에 보는 그 어떤 시험이 그냥 읽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뭐 저희 학원에 인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어떤 통계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정답 확인하는 정도? 나중엔 생기겠죠.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뒤쪽인데 뒤쪽은 그 과제장 첨삭 내용이 붙어요. 첨삭 내용이 붙어서 뒤쪽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조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A4 용지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성적표를 이렇게 계속해서 줬는데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성적표가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쪽 내용은 말고 저쪽 그 과제장 첨삭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일단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 성격이 좀 제가 이렇습니다. 미리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미리 뽑아왔어요. 지금 집에 가려고 하셨는데 그렇죠? 바로 이러시면 짐 싸시는 것 같은데. 네, 과제 시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 시간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수업을 구상을 했을 때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4일이나 5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제장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써있긴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전날 보통 하죠. 근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빠른 학생들은 뭐 한 2시간? 그리고 뭐 오래 걸리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두 끝도 없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부터 막 되게 그 컴플레인이 좀 많았어요. 아니 수업 중하는데 무슨 7시간이 걸리냐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딴짓 하다가 7시간이 걸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공부를 하느라고 이걸 내가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머리 짜매고서 7시간을 그러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국어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쓰기를 싫어하는 이과 남학생 과제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는데 할 수 있어요. 일단 남학생부터 해결을 해드리면 그 드린 프린트에 있는 예시로 나간 그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이쪽에 그 PPT로 띄웠던 이 학생은 여학생. 그렇죠? 상관없죠. 요새는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학생이라고 숙제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이과생들은 글 못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감상적인 글을 써야 한다면 뭐 문과생들이 훨씬 더 잘 쓰겠죠. 근데 제가 쓰라고 하는 글은 감상적인 글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근거를 밝히거나 요약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이과생이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과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등고를 이렇게 놓고요. 양쪽에 수식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그 비슷한 형태들이 밑으로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연역 추론이에요. 네, 연역 추론을 가지고서 뭐 계속해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근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를 싫어하는 게 하나 남았는데 저거는 제가 그 수년간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쓰기를 싫어하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심지어는 저도 이거 해설지 쓰다 보면 저도 나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쓰는 과정에서는 사실 막히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누구나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글쓴이를 원망하거나,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네, 이런 과정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슬슬 뭐 계속해서 잘 써진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해보면 잘 안 늘어요. 네, 물론 특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냥 한번 문제를 풀고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극소수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글로 정리해 봤을 때 훨씬 더 그 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만약에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수업 준비를 하는 거. 그냥 한번 풀어보고 그치 이러고 얘기를 하면 돼요. 말은 뭐 중간에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어떤 정확하게 어떤 주술 구조나 기타 등등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근데 글 쓰는 건 다른 일이죠. 그렇죠? 한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실력이 좀 늘어요.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술로 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쓰게 해봤고 이거 학원 강사들한테도 쓰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뭐 계속 평생 따라다니면서 써줄 수가 없잖아요. 해설지를. 그래서 써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안 씁니다.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알아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국어 강사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걸 못 쓰겠냐. 다만 나는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안 쓴 사람들을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이 국어과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도 실력이 안 늘어요. 안 썼을 때. 물론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실력이 느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사실 실력이 늘 필요가 없죠. 애초에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꼭 해보는 게 좋아요.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어려서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상관없나? 나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이건 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도 어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읽어도 뭐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 또는 지금까지 그 접해본 지식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공자 맹자보다 더 많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그 수많은 지식들 다 겪어온 거잖아요. 다만 표만 봤을 뿐이죠. 글을 읽지 않고. 그래서 글을 읽는 습관들만 이렇게 들여주면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어렸을 때 책을 읽어봐야 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 나이 때, 중학교 때까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대신 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독서를 했을 때 그게 어떤 되게 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역효과를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그냥 책만 읽었는데 그렇죠? 뭐 국어 그냥 무조건 100점이 나오더라 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아니 우리가 중학교 때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보면 왜 이게 등급이 3, 4등급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책을 얼마나 읽었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글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어 그 학원을 선택을 할 때 그 논술 국어 그 독서 토론 같은 그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보시잖아요.
커리큘럼을 쭉 이렇게 보다가 막 되게 어려운 얘기가 막 나와요. 뭐 정의론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뭐 양자역학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딱 있으면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아 여기 수준이 높네. 아 여기야. 여길 보내야겠어. 네,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점점 좁아지면서 깊어지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교수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실제로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누나 얘기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되게 저 집안에서 이렇게 약간 그 상식이 없다고. 뭐 갑자기 뭐 리모컨 레미콘을 구별을 못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상식이 없다고 약간 약간 구박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대학 교수거든요. 네.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분야의 모든 것들을 좀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학생을 키우고 싶겠죠, 물론 저도 애가 있으면 저는 지금 애는 없지만 애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욕심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뭐 전 세계를 뒤져봐야 뭐 몇 명 정도 나오겠죠. 진짜 다방면의 어떤 두각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떤 쉬운 그 평이한 글들을 쭉 읽혀보는 그런 학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독서는 그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들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읽게끔 또는 옆에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이제 사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 독서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장 이제 어떤 그 학원이나 아니면 그 어떤 학교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만약에 아까 전에 그 품사 얘기를 하면 제가 그 품사를 그냥 그 표 하나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 이거 표야 이거 하나만 외워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걸 1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줄글로 써져 있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주는 거 뭘 선호하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은 표를 선호를 하죠. 줄글을 선호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글을 못 읽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들은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천천히 꼼꼼히 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그 슬로건이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연찮게도 제 이름에서야 두 글자입니다. 딱 이 한자를 써요. 타고난 건가 밑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네, 밑에 내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 한 10명 정도 되면 학교가 기본적으로 거의 10학교가 돼요. 진행할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2시간이 있어서 거기에만 딱 진행을 하는데 애초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받았었거든요. 어떤 학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대찬학원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중산이랑 단대부가 되어 있어서 네, 일단은 거기만 진행을 하고요. 레슨 수업은 일단 휴강이다. 레슨 수업 기간에는 휴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계속해서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다가 내신도 저한테 막 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 하면 딱 유명한 사람들이 딱 있어요. 단대부고는 누구, 뭐 어디 휴은고는 누구 딱 있습니다. 다 거기로 가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신 시험 볼 때 만약에 이제 다른 학원 만약에 정말 너무 큰 학원을 가서 내가 질문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면 돼요. 어차피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뭐 이건 이제 학생의 어떤 열의와 관련이 있는데 학생이 만약에 오늘 저희가 이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다고 말을 하면 제가 그거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어느 정도 뽑아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학원을 다니는데 교사용 어떤 그 자료들을 안 준다. 그럼 그 교사용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또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뭐 공부를 일단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먼저 그 시험 범위를 받아서 좀 훑어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 정도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가능해요. 이 정도. 그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학원이. 네, 뭐 그렇고요. 하나 남았구나. 네, K9학원이랑 비슷한 수업이냐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관심도 되게 많으신데, 네, 일단 비슷해요. 일단 그 어떤 시스템 자체는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뭐 제가 만들어 놓고 나온 거라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큰 학원이 있고 작은 학원이 있으면 큰 학원의 노하우를 이제 작은 학원에서 훔쳐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그 비문학 요약 같은 것들, 그냥 읽으면 수업이 되는 것들, 아니면 뭐 고전 시가책 같은 것들, 또는 뭐 문법 기본서 같은 것들, 그냥 저 고전 시가책도 똑같아요. 그냥 읽으면 수업이에요. 그냥 똑같이 읽으면 돼요. 그렇게 다 써놓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2021학년도 거까지 다 써놓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많이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준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써보는 것과 써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참 마지막에 그 속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조교한테 시키더라고요. 그 쓰라고 이 요약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참 속도 없죠. 그냥 그 조교가 써놓으면 제가 뒤에서 다 수정해 들고 나왔어요. 네, 재밌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뭐 서로 잘 되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그분과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엄청나게 맹신을 하고 믿고 그것을 되게 그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의심해서 계속해서 그 자료들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서 그분은 강하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섭섭한 부분은 단 하나인데 어쨌든 저도 그때 뭐 공부가 많이 됐을 테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한 섭섭한 부분은 저 고전시가 교재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 딱 박아고 저자 박아서 팔거든요. 그건 좀 서운해요. 최소한 좀 이렇게 공동 저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제가 다 썼는데 네, 공동 저자 정도만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길은 조금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시간표는 고1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점심이랑 일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생긴다면 다른데 이렇게 긴 시간이 많잖아요.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몇 년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소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게 교차 수업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 마감 인원은 요 강의실에 들어갈 정도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책상은 28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 20명 초반 정도 되면 물론 아직까지 마감된 경우는 없어요. 이제 곧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 끄고 편하게 질문을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